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빛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 잠시나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극기 휘날리는 현장 연결해 광복절을 앞둔 분위기도 엿보겠습니다. 8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송파구 잠실본동의 태극기 거리 현장 연결해봅니다.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가 있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 대책은 요원합니다. 노원구 백사마을이 내년 정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2,700여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으로 원주민과 조합이 갈등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정비 사업의 현주소 짚어봅니다. 내일이면 73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이맘때면 거리 곳곳에 광복절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내걸리는데요. 송파구 일대에서는 벌써부터 골목골목에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송파구 잠실 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태기자 뒤로 이 태극기가 개양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다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골목길을 뒤로 따라서 태극기가 일렬로 개양돼 있습니다. 이 거리의 길이만 제 앞을 기점으로 100m에 달하는데요. 네. 이곳 주택가뿐만 아니라 이 주변 학교 담장에도 하나같이 태극기가 개양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실 본동 일대가 태극기 거리로 조성된 건데요. 이렇게 태극기를 보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광복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태극기가 개양된 게 비단 내일 광복절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요. 네, 사실 이곳에 태극기가 개양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부터입니다. 네. 송파구가 이 거리를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면서부터인데요. 이 태극기 조성 캠페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송파구 26개 동에서 태극기가 개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구민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 주택가 골목은 물론 학교나 상가,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주체는 이 동별로 자체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기 개양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니까 어떤 캠페인인지도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캠페인에 4년째 동참하고 있는 잠실 본동에서 한분 모셔보겠습니다. 송금옥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태극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과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을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분들이 함께 협력하여 태극기 거리 마을을 조성하고 또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관심을 갖고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거리를 보니까 이제 태극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좀 색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분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네, 물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난 후에 주민분들이 태극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태극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주민센터에 문의자라도 걸려오고요. 직접 오셔서 구매도 해가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 들은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도 대단합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국기 개양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태극기 관리에도 좀 더 신경 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잠실 본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국기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혼이 담겨 있다고 하죠. 태극기 거리를 통해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잠실 본동 연결해봤습니다. 용산구에선 2달 전 노후된 건물 한 채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보상 규모가 다르다 보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잔해를 파헤칩니다. 지난 6월 3일
용산구 한강로 2가의 한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건물이 붕괴된 지 2달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엔 펜스가 설치됐고 그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붕괴된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당시 건물 4층에서 추락한 세입자 이옥선 씨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약물에 의존해 하루를 버팁니다. 높은 데서 막 밑에 내려봐도 막 아찔아찔하고 길 가다가도 뭐 이 바닥이 뭐 그런 거 이래 좀 울렁거려도 깜짝깜짝 놀리고 막 자지도 못하고. 또 다른 세입자인 박영숙 씨는 건물이 붕괴되면서 10년간 생계터전이었던 식당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숟가락 하나 없이 몽땅 다 삶의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금 빚져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려라. 세입자 세 가구는 하루빨리 보상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안 해주잖아요. 안 하고 협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많고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지내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의견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집을 하나씩 한 채씩 두 채씩 사달라는 금액으로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청구를 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자 용산구에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일 마련하기로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한 전문 인력 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2분을 모셨었는데 추가로 회계사나 변호사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를 더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8월 중 안에 다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은 물론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유명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백사마을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또한 100%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백사마을은 오히려 여기 원주민들이 뭐 집 주인을 말할 것도 없고 월세 사는 분들까지도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든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주민들은 최악의 폭염 속에 무너지고 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라며 마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뭐 매일매일 무너지다시피 하니까 어저께도 한 20분 정도 잠깐 소나기가 왔는데 그새 또 집이 무너져갖고.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얼마 전 설계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작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 현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 보전 지역하고 다 있는 아파트 지역이 너무 낮게 돼 있고 뒤는 너무 높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을 조정하는 중이고요. 백사마을 정비 사업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18만 7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2,700여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사람 죽이고 가. 사람 죽이고 가지 마. 사람 죽이고 가지 마. 갑자기 나가려는 거예요. 왜 나가려냐 그랬더니 조합집이라네 이게. 그야말로 눈 뜨고 뺏어가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한 철거민이 경찰과 충돌해 6명이 사망했던 용산 참사 기억하십니까?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철거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What 이슈.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서울 마포구현 재건축지구입니다. 동네 길목 곳곳에서 주민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집을 부수려는 조합 측 용유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 생업도 포기하며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시서부터 한 5시까지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을 지켜야지 되잖아. 우리 소유권을 찾아야지. 동네는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활 집기들은 쓰레기 더미가 돼 곳곳에 쌓여 있고 악취로 뒤덮인 골목 안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집만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요 뒷집도 뺑뺑 둘러 다 그려놨어. 동네가 뭐 엉망진창이지 뭐.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무서워서 못 산다고 나가고. 그나마 누울 공간이라도 있으면 다행. 집이 폐쇄돼 밤마다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저도 깜깜하다. 매일 밤마다 주무셨어요? 네.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집은 좀 못 들어간다. 설탕을 때를 못 들어간다.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제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겨우 40여 가구. 대부분 이주할 형편이 안 돼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작된 정비사업. 폐허 속 주민들은 오늘 또 개발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맞서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직 이곳에는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사연을 통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마포구에서 70평생 살아온 이종열 씨. 이 씨에게 18평 집은 말 그대로 전 재산입니다. 2층에서 생활하고 아래층은 세를 주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처음부터 반대했던 개발이 시작됐고 이주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이 씨의 18평 집을 평가한 금액은 2억 7,700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자니 추가 분담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했고 이제와 현금으로 보상받자니 서울에선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났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에 살고 있는 집을 그냥 해달라.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재건축한다니 반대하진 않는다. 하는데 내가 그냥 내가 스스로 이사 가도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듯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보상, 즉 돈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보상액이 정해지는데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매겨지는 것. 두 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시세와도 차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적게는 5년, 많게는 7년, 8년 이상 되거든요. 그때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전자산 평가라고 하죠. 이때 그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가의 반액, 어떤 경우에는 한 40%. 동의율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정비사업 중 재개발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조합이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을 갖는 것. 사업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도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외된 3분의 1을 배려 안 할 수가 없다. 적어도 3분의 2 동의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 동의율을 법적으로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최대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살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서민층인 것.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6%였습니다. 살고 계시던 분들도 찬성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택을 또 팔고 나가셔서 결국은 물갈이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500여 곳. 지난 4년간 강제 집행 건수는 무려 7만 8천여 건에 달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낙후대 지역을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동반돼야 할 겁니다. 집중 취재 왓 이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진구 구이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다가구 주택 거주자 48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서랍장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레미콘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30여 분간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구조대는 운전자 59살 이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4월이죠.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유휴 공간이 된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을 청년 혁신타운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부 조성 계획안이 발표됐는데요. 천세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에 들어설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보육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F와 동일한 1만 평 규모, 300개 청년 기업이 최장 3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부문. 단순히 공간을 제공한 데 그쳤던 그간의 창업시설을 넘어 코트라 등 각계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관들까지도 입주해 통합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집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가장 잘하는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구성안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1층과 2층은 홍보 및 체험관이 들어서고 3층과 4층은 강의실과 세미나실, 라운지 등을 배치했습니다. 6층과 7층은 체험, 제작, 시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11층부터 19층까지 9개 층 전체를 창업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촌과 여의도로 이어지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촌 대학 등의 창업 강의를 개설해 청년 인재와 혁신 창업기업을 매칭하고 여의도 금융가와 연계해 창업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원한다는 보관입니다.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으로 강남 테헤란로와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창업 트라이앵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포 청년창업혁신타운은 강북권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포에서 강남과 판교로 이어지게 될 삼각벨트가 마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이자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년혁신타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는 조만간 시작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사전 선발과 함께 부분 개소가 진행되고 오는 2020년 5월까지는 혁신타운 전체가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IMF 시절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던 아이콘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박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부터 현역 마지막 선수 생활까지의 모습을 활용한 팝 아트 작품이 선보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통산 130승,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만 123승을 기록한 야구 선수 박찬호. 메이저리그에서 함께한 LA 다저스 시절 유니폼부터 사인볼과 캐릭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판화 작품에선 박 선수의 데뷔부터 은퇴까지의 여정이 작가의 긍정적이고 풍성한 시선으로 표현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와 팝아트를 대표하는 김동유 작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특별전입니다. 정말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했던 IMF 시절의 어떤 메시지를 다시 추억으로 되새겨가면서 또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또 이 의미가 또 메시지가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람들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버컴 유어셀프 전시회는 한류 스포츠 대표 스타로서 IMF 시절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던 박찬호 선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찬호를 주제로 만든 61개의 판화 작품과 가죽 사인볼 일부는 경매로 판매되는데 수익금 일부는 박찬호 장학회를 통해 야구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이러한 얼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이글스에서 굉장히 노련한 어떤 완성된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을 한 화면에 어떻게 하면은 함축을 할까. 박찬호 김동유 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22일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은퇴 후 박찬호 선수의 삶과 진솔한 모습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강남구와 우호도시인 강원도 동해시 청소년들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상생 교류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남구 청소년 수련관과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은 첫날인 지난 11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상호 청소년 활동과 위원 소개, 친교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시 청소년들은 둘째 날인 지난 12일 강남구의 관광 해설사와 함께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의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유난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실외기를 벽체와 1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실외기 주변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지 않는 것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무시무시한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선 역시 에어컨만한 게 없겠지만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